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안녕하세요, 김활성 씨.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코너 오프닝 때 한철 씨가 전시회장 문을 끼익 열고 들어가 볼까요? 그런 맞아요. 네, 비슷한 말씀 해주실 때 참 정답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라디오가 이렇게 들리는 매체인데 네. 가끔씩 그런 표현들을 하면 보이는 매체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약간 라디오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네. 이제 예전에 라디오 드라마를 진짜 많이 들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효과하시는 그 단 한 분이 뭐 바다의 그 물소리도 내고 바람 소리도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 끽 하고 열리는 그런 소리까지도 내고 그랬는데 오늘도 그런 아날로그 감성으로 한번 코너 재밌게 꾸며보죠. 네. 자, 오늘의 끽 문 열고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그 전시회장의 첫 작품은 뭔가요? 네. 허성욱의 머리의 꽃을이라는 작품입니다. 오, 허성욱의 머리의 꽃을, 이게 그 추억 들국화 앨범에 실린 곡이지요. 그렇죠. 네. 들국화가 2집 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해체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추억 들국화라는 이름의 앨범이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들국화는 3집도 있답니다 라고 네. 운을 떼어주셨던 게 이렇게 연결되네요. 네, 네. 그 앨범 표지에 이제 정확히는 전인권 허성욱 1979부터 물결 표시 1987 추억 들국화 이렇게 써져 있는 앨범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86년도에 나온 2집 이후에 그렇죠. 들국화가 사실상 해체됐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직후인 1987년도에 발매된 앨범이었죠. 추억 들국화라는 앨범이. 네.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앨범을 사실상 들국화 3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들국화의 거의 모든 멤버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각각 수록곡들이나 앨범 전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정말 이 역시 또 하나의 명반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 같은데요. 심지어는 말씀드렸던 대로 86년에 발매된 들국화 2집의 실망까지는 아니겠지만 예, 글쎄요. 1집처럼 뭔가 혁명적이면서도 참 순수한 에너지가 있었잖아요. 그 1집이 그런 앨범이었는데 그런 에너지를 당연히 기대했었던 들국화 특히 록 팬들에게 네. 들국화 2집은 조금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옐로우하다 그런 식의 표현도 좀 있었고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추억 들국화 앨범이야말로 들국화 2집 아니냐 오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추억 들국화는 들국화 2집도 또 3집도 아니긴 하죠. 그렇죠. 예. 하지만 전인권 또 허성욱 이 두 뮤지션이 각자의 음악적 역량을 최대치로 모으고 또 합치고 네. 또 집중해서 만들어낸 오호. 한국 대중음악의 걸작 또 역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아까 머리의 꽃을 소개해 주시면서 허성욱의 머리의 꽃을 이라고 하셨어요. 네, 한번 이 곡을 그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허성욱의 머리의 꽃을, 허성욱의 머리의 꽃을. 아, 지난번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 노래의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더구나 들국화의 건반주자가 아닌 이 곡에서의 허성욱 씨는 보컬리스트로서의 목소리를 들려줘요. 네. 그래서일 것 같죠?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또 들국화 1집에 있는 노래 중에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이 보컬이 허성욱 님이고 잠깐 비교하자면 어떤 날의 기타리스트인 이병우의 노래가
맑은 살얼음 위에서 불러지고 있는 듯한 아주 민감하고 예리한 노래였다면 조금 조심스러움이 있다라는 네네, 표현이시고요. 네. 허성욱의 그 오후만 있던 일요일은 뭔가 무심하면서도 투명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참 조금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불러지는 이 담백한 노래가 있다니 이런 느낌을 주는 노래였습니다. 그런 감정은 그런 느낌은 전인권도 또 최성원도 잘 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허성욱 씨 목소리가 조금 더 다정한 톤이라고 해야 될까? 노래 부르는 것 자체는 좀 무심한 듯이 부르는 면이 있더라도 목소리가 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곡과의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안 들어볼 수 없죠. 무심하면서도 투명한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담백하게 불려지는 노래 추억 들국화의 허성욱이 부릅니다. 머리의 꽃을. 형들이 모이면 술 마시며 밤새도록 하던 얘기 되풀이해도 실증이 나질 않는데 형들도 듣기만 했던 먼 얘기도 아닌 10여 년 전에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어떤 곳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꽂았다고 거리에 비둘기 날고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그건 정말 멋진 얘기야. 그러나 지금은 지난 얘기일 뿐이라고 지금은 달라 될 수가 없다고 왜 지금은 난 보고 싶은데 머리에 꽃을
좋다. 허성욱의 머리의 꽃을이었습니다. 근데 들국화 음악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심각하게 이 곡을 연주하거나 노래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음악을 좀 즐기고 있다, 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튜디오가 완전히 거의 밀폐된 상태인데 그런 데서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악기를 들고 있고 악기 앞에 앉아 있지만 녹음실 스튜디오 문을 열어놨다는 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녹음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쉬어가자. 그런 느슨함 같은 것이 들국화 음악에서 가끔씩 보여지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그 느슨함을 다시 한번 더 느꼈네요. 자, 그러면 이 곡은 추억 들국화의 공동 작업인가요? 네, 그 당시 발매된 앨범 자켓 뒷면을 보면 그 전인권 작사 작곡으로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긴 한데요. 네. 보니까 지금 인터넷 상이든 현재의 다른 거의 모든 정보나 자료들을 또 보면 추억 들국화 앨범 곡들 중에 전인권 작사나 작곡 이렇게 나와 있는 곡들이 다 전인권, 허성욱의 공동 작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거나 아하. 수정된 것 같아요. 네. 살펴보니까 한 곡이 어떤 작가의 악보 작업을 통해서 사전에 완성된 경우이고 그 외에는 특히 밴드가 합주실에서 함께 연주하면서 곡을 실시간으로 완성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누가 어떤 음악적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사운드로 구현하는 것은 밴드의 공동 작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아니면 또 뭐 그 파트를 맡고 있는 연주자의 몫일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은 때로 아주 결정적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 어떤 네. 노래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노래의 기타 솔로 때문에 그 음반을 사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들었을 때 물론 마마 그 부분이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네. 브라이언 도리데데 그 맞습니다. 브라이언 메이의 기타 네. 솔로가 난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노래에 빠져들게 되었다. 인 경우도 많을 정확히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 그것 때문에 그 곡 또는 그 앨범 전체를 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게 없으면 어쩌면 저한테는 특별한 그 노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노래에 또 그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든 사람은 그때 적어도 저에겐 멜로디 코드를 이렇게 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노래 간주의 기타 솔로 또는 피아노 솔로를 연주한 그 기타리스트였고 또 건반주자였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100% 공감합니다. 사실 그게 대중음악, 특히 밴드나 그룹 사운드의 곡 창작 과정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어떤 곡은 정말 의도치 않은 순간에 합주실 같은 데서 연습하다가 나오잖아요. 네. 야, 이거 어때? 아니면 잠깐만. 지금 친 거 그거 뭐야? 뭐 그냥 친 건데? 맞아요. 아니야. 다시 해봐. 멋있던데? 이런 거. 네. 그 도어스의 그 영화에 보면 그 Light My Fire의 인트로 오르겐 그거 만드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전 그것도 못 약간 봤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풍경 속에서 따다라다라디라다다다다다다다 그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진짜 다양한 아이디어 혹은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곡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밴드 같은 경우에는요. 뭐 물론 지금 대중음악 지금 창작 과정은 어떤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좀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그 머리에 꽂힐 중에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지난 얘기일 뿐이지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만들던 노래에 대한 추억은 지난 일이 되었을 뿐이지만이라는 그게 노래에 이렇게 담겨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곡 그럼 소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조덕환의 새벽길입니다. 오!
조덕환 선배님 저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저 감 잡았어요. 오늘은 들국화가 아니라 포스트 들국화. 들국화 이후의 들국화의 모습들을 스페셜로 듣게 되는 건군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예, 조덕환 씨는 아시는 대로 들국화의 원년 멤버셨죠. 맞습니다. 예, 당시 주변에서 굉장히 특별했다고 할까요? 네, 한국 사람인가? 맞아요. 예, 그런 드문 음악적 개성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맞아요. 우리가 음악 들을 때 뭐 한국적인 록밴드, 한국적인 무엇 이런 식으로 수식이 많이 되고 들국화도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조덕환 선배가 만든 노래들, 예. 그가 부르는 음악, 그의 연주는 되게 안 한국적이었고 네. 서구의 그것, 락앤롤이나 뭐 블루스, 맞습니다. 컨트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옮겨져 온 것 같은 예. 느낌을 많이 받아요. DNA가 조금 다른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네. 예. 어째서일까요? 뭐 외국 생활을 애초에 많이 하신 것도 아닐 텐데 네.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는 저 땡땡 희한한 땡땡 뭡니까? 땡땡 스티커 한번 띄워볼까요? 그런 감탄이나 질투 같은 것들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나 보고 정말 그럴 만합니다. 맞아요. 예, 네. 오늘 들으실 새벽길은 김민기님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이 곡은 조덕환 개인 앨범에 실려 있는 곡이잖아요. 들국화 1집 이후에 조덕환 씨는 밴드를 탈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귀국해서 독집 앨범을 내었고 오늘 들려드릴 이 곡이 그 독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귀국해서 독집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들국화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랬죠. 더불어 들국화 1집에서 작곡의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한 음악적 지분이 또 조덕환 님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조덕환 작사 작곡의 노래들 1집 앨범 속에서 찾아보면 세계로 가는 기차,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네. 이렇게 세 곡이 들국화 1집에 실려 있는데 1집 수록곡이 9곡이잖아요. 네. 그냥 산수를 해보면 거의 3분의 1의 지분이 조덕환 씨에게 있어요. 맞습니다. 더구나 세계로 가는 기차는 보컬도 조덕환이죠. 오, 맞아요. 그런데 원래 들국화 1집에서 맡은 그 역할이 기타였었잖아요. 맞아요. 보컬의 전인권, 베이스 최성원, 건반의 허성우, 네. 그리고 기타의 조덕환. 네. 그런데 스튜디오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또 불가피한 정교함 같은 게 필요한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자유로운 연주자로서의 조덕환의 기타 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전문 세션 기타리스트 그 당시에는 최고희라고 하는 세션 기타리스트가 1집의 기타 솔로들을 거의 다 담당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좀 부족했다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팀에서 좀 불편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하긴 하던데요. 근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네. 들국화의 연주가 한국 당시 젊은이들에게 주었던 그런 음악적 새로움이나 감동 같은 게 사실 그 연주의 테크닉이 뛰어났거나 그래서만은 이제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이죠. 예. 또 특히 최성원 님은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연주력이라는 개념을 바꾸고 싶었다. 또 좋은 연주는 연주를 잘한다 못한다 차원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덕환 님의 그룹 사운드 탈퇴에 관해서 단지 뭐 기타 테크닉 이런 문제로만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뭐 지금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꺼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뭐 1집 앨범에 기타 솔로들이 막 현란한 플레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생애 최초의 녹음으로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해보면 약간 멘붕 오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기타가 공연은 전혀 문제점이 없었는데
똑똑똑똑 띡똑똑 하는 그 메트로놈을 듣고 하다 보면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녹음에 있어서의 뭐 적응이 좀 힘드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음악의 표면적인 테크닉이나 정교함만을 가지고 따지자면 천하의 비틀즈도 문제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주를 잘하네 못하네 이런 판단이 사실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라서 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런 데서 좀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은 연주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질문을 하고 새로운 답을 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어볼까요? 조덕환의 새벽길 2011년 작품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어두컴컴한 길을 걸어가 보세. 구두방 하라범 벌써 일어나 일판 벌려 놓았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엔 버려진 달빛 꼬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해맑은 새벽길 맨발로 걸어가도 좋겠네. 예배당 종소리 깔린 어둠을 몰아가듯 울리네.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엔 버려진 달빛 꼬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밤새 하늘에선 별들이 잔치 벌렸나. 어느 초라한 길목엔 버려진 달빛 꼬였나. 희뿌연 바람이 해진 옷새로 스며들어오는데
조덕환의 새벽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노래 전시회는 들국화 해체 이후의 노래들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 새벽길, 김민기 씨 원곡을 조덕환 씨가 리메이크 한 건데 원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변형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핵심은 남아 있지만 그렇게 들립니다. 둘 다 블루지한 느낌이 확실히 있죠. 블루스라는 게 이야기를 난 이 음악에 담겠다. 혹은 이 이야기만 전달되면 된다. 이런 목표에 가장 원초적으로 부합되는 음악 장르가 블루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김민기의 새벽길은 그런 블루스를 혹은 블루스 스케일을 네. 노래 선율을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로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예라고 한다면 네. 이 방금 들으신 조덕환의 새벽길은 블루스가 가진 그 음악의 맛을 쫙 끌어올리면서도 아주 절제된 형식미를 또 잃지 않고 있는 그런 곡으로 딱 들리네요. 맞아요. 좀 리듬도 더 세련되게 가져가고 또 악기 사용도 좀 적절히 하면서 그런 맛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김민기의 작품을 리메이크 했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김민기의 새벽길을 리메이크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 있다기보다는 전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예, 사실 과거의 어떤 곡을 만약 제가 오늘 리메이크 했다면 그것은 그 곡에 대한 아니면 그 곡의 작가에 대한 저의 존경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맞죠. 예, 네. 물론 지금 현재 한국 대중음악 제작의 현실에서 어떤 곡을 리메이크한다고 할 때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음악 비즈니스적인 여러 상황을 아무래도 또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리메이크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존경하고 있는 뮤지션을 향한 한 뮤지션의 존경의 표현이라고 또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네. 반면에 또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트렌드 분석이나 제작, 홍보, 유통, 판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떤 기획이나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리메이크가 솔직히 있긴 한데요. 그럴 때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저뿐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땐 정말 좋아했던 곡이 정말 유명한 톱스타나 그룹이나 밴드에 의해서 리메이크 됐을 때, 아니, 이 곡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리메이크가 되다니? 오호. 그런 생각을 살짝 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런 리메이크 문화라는 게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있겠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 리메이크에서 노래 후반부에 이제 김청아 씨 목소리가 슥 나올 때 그런 순간 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세 번째 노래 들어보죠. 세 번째 곡은 어떤 곡 네. 준비해 주셨나요? 그러면 빠질 수 없는 들국화죠. 주찬권의 또다시 크리스마스라는 작품입니다. 아, 적절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또다시 크리스마스. 이 곡 몇 개 버전이 있어요. 네. 항상 김할성 큐레이터께서 저희한테 음악 들려주실 때 버전이 여러 개인 곡에 어떤 특별한 버전을 콕 집어서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네. 오늘은 이 곡은 어떤 버전으로 들어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70년, 80년대 한국 음악의 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뭐 이런 코너 소개가 있듯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네요. 예. 진짜 많이 지났네요. 예. 그러니까 필히
그런 명곡들이 리메이크 되는 세대와 세대들을 겪어서 오늘까지 왔죠. 네. 2012년에 전인권, 주찬권, 최성원 이 세 멤버가 재결성 기자회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방송이나 공연 활동을 그 후로 한 1, 2년간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새 앨범 발매도 예고했었는데요. 예고한 대로 2013년 12월에 신곡들과 또 이전 들국화의 히트곡들을 모으고 리메이크해서 2장의 CD에 담았습니다. 앨범 이름은 들국화였고요. 네. 네, 아시다시피 그 앨범 발매일을 2달 정도 앞둔 10월이었죠. 주찬권 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네. 당시 저희 같은 팬들도 정말 충격이었는데 맞아요. 오랜 시간 함께 음악과 삶을 나누었던 동료들 또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셨을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하여간 오늘 함께 감상하실 이 노래 또다시 크리스마스는 86년 들국화 2집에도 실려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는가 이런 제목으로 네. 91년 주찬권 독집 3집에도 실려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로 돌아가신 지 10년이 이제 되신 주찬권님의 유작 앨범이기도 하죠. 이 들국화 2013년 앨범 버전으로 골랐습니다. 네. 그리고 추모의 마음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자, 우리에게 남겨진 주창권의 마지막 목소리이기도 하겠네요. 네. 이렇게 정답보 따뜻한 또 아름다운 캐롤송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 주창권 씨가 신촌에 클럽을 운영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예전에 거기서 공연을 진짜요? 아주 예전에 했었는데 90년대에 진짜 되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선배님이셨다는 기억이 되고요. 좋습니다. 주창권 작사 작곡 주창권이 직접 노래하는 또다시 크리스마스 들으면서 오늘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와 함께한 우리 노래 전시회 12월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돌아왔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언제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지난 추억을 생각해. 크리스마스도 돌아왔네. 사랑의 느낌과 함께 누구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따스한 사랑을 찾지. 거리엔 캐롤송이 울리고 댄스에 바빠지는 발걸음. 이름 모를 골목에서 슬픔도 많지만 어디에나 소리 없이 사랑은 내리네. 크리스마스도 돌아왔네. 설레는 마음과 함께 언제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지난 추억을 생각해. 거리에는 캐롤송이 울리고 댄스에 바빠지는 발걸음. 이름 모를 골목에서
내나 소리 없이 사랑은 내리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사랑의 느낌과 함께 누구나 크리스마스 돌아오면 따스한 사랑을 찾지.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네.